그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특징을 가진 곳이에요. 이 7가지 중 2개 이상이 겹치는 곳이 보이면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 이 7가지 특징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어떤 장면에서 이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센터를 처음 방문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체크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경 다양성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이와 처음 센터에 상담하러 갈 때 문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들여보내면서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혹시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뉴스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신경 다양성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역사가 훨씬 긴 미국과 일본의 사례까지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센터들에는 놀랍도록 공통된 패턴이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이런 특징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센터다, 낙인을 찍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 신호가 함께 겹칠 때입니다. 하나쯤은 그냥 운영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2개, 3개가 겹치기 시작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고통의 신호와 연결된다면 그 순간 부모님이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치료받는 공간에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치료 과정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이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보면서 같이 방향을 맞춰 나가길 원합니다. 보여주기 싫은 이유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맞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치료센터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센터 측은 아이가 스스로 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CCTV가 공개됐고 직원이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신경 다양성 아이들이 손을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특정 소리를 내는 행동, 이를 상동행동, 영어로 스티밍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우리가 긴장하면 다리를 떨거나 목이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행동 자체는 아이에게 전혀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강제로 멈추게 하는 곳이 있어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가 증명해요. 강제적인 행동 교정을 겪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 PTSD를 안고 어른이 되었다고요.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방식은 틀렸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거든요. 아이 마음에 남아서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고함을 지르고 벌을 세우고 심한 경우 신체를 구속하는 것. 이건 훈육이 아니죠. 학대입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신이 왜 벌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무섭고 거기 가기 싫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이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긍정적 강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잘했을 때 보상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만이 아이의 뇌에 좋은 신호를 만들죠.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센터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설명하기가 애매한 느낌.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순간. 센터에 물어봤더니 뭔가 답이 이상한 것 같은 기분. 누구한테 물어보기 조심스럽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으시죠? 여기는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익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미국과 일본의 최신 사례와 연구 자료를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고 다음 영상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 자료 힘들게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엑기스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같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도 장점과 어려운 점이 전혀 다르죠. 같은 ADHD라도 주의력 결핍형, 과잉 행동형, 복합형 등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이건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센터는 개인화된 목표가 있고 매번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부모님과 공유합니다. 오늘 이걸 했고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해보려 합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해요. 그런 보고가 전혀 없이 잘하고 있어요만 반복한다면 아이에게 맞는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님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곳, 누가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지 매번 다른 곳, 채용 기준이 어떤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는 곳.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안정적인 신뢰관계, 라포 형성 자체가 신경 다양성 아이들에게 치료의 일부거든요. 선생님이 매번 바뀌면 아이는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하고 그 불안이 문제 행동을 오히려 악화시키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부가 부족한 선생님은 아이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고 부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의 한 언어 발달 센터에서 교사들이 장애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1,800회가 넘는 상습적인 학대를 저질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검증 없이 직원이 채용되고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이력 조회가 의무가 아닌 곳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센터에 처음 갈 때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확인해 보세요.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이력 확인이 잘 되고 있는지, 물론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심한 욕설이나 체벌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우리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단어예요. 3개월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프로그램으로 완치된 아이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고 싶어지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연구가 100년 이상 앞선 미국에서는 자폐나 ADHD를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단기간에 완치를 약속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곳은 부모님의 불안과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클수록 이런 말에 더 솔깃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더 즐겁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기적, 완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센터와 부모님, 학교 등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맡겨만 두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 상태나 치료 방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전문가인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냐? 는 식으로 나오는 것.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 이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미국의 한 자폐센터에서 직원이 아이를 벽으로 밀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센터는 부모에게 사과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죠. 결국 이 사건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좋은 센터는 부모님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대화하고 같이 해결하려 하죠. 질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는 곳은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외에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큰 7가지 신호 외에도 복수로 겹치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들이 있죠. 지금 잠깐 화면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조심하세요. 부모 민원이나 외부 질문을 싫어한다. 아이가 특정 선생님만 극단적으로 무서워한다. 식사, 수면, 배변, 자해, 공격성 변화가 갑자기 생긴다. 우리 방식이 최고라며 다른 전문가 의견을 완전히 배척한다.
한다. 비상 상황 대응이나 신고 체계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다. 부모님 참관이 안 되는데 CCTV가 없거나 있어도 확인 요청 시 계속 미룬다. 문이 항상 닫혀 있고 부모 동선이 제한되는 공간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할 신호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특정 선생님만 극단적으로 무서워하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몸이 굳어버리거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집에 돌아온 뒤 유독 그날만 공격적이거나 반대로 무기력한 아이.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아이의 미묘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이 감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센터를 처음 방문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딱 5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체크리스트 1. 부모가 언제든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아이 집중력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체크리스트 2. 수업을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나요?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은 이 질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부모님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수업 과정을 함께 하시면 가정에서의 양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건 좀 절차가 좀 복잡한데 라면 미루는 곳은 조심하세요. 체크리스트 3. 담당 선생님이 자격증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채용 시 아동학대 이력 조회도 하시나요? 이 질문에 어물어물하거나 불쾌해하는 곳이라면 바로 다음 센터를 알아보세요. 체크리스트 4. 수업 중 아이가 울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달래면서 아이 속도에 맞게 진행합니다가 맞는 대답이에요. 여러 아이와 수업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케어해 주기 어려워요. 말씀을 하면 우리 아이와는 안 맞는 방식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5. 수업 후 아이의 변화나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공유해 주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사회와 행복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센터, 가정, 학교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 상황을 부모님과 센터 선생님이 공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가정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5가지를 어떻게 다 확인해? 센터가 많지도 않고 대기가 걸려 있을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센터에 가서 위 5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골라서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이 많지 않죠. 체크리스트 1, 2번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부모님이 항상 참관할 수 있고 참여까지 할 수 있다면 이 수업이 우리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센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 1, 2번 참관과 참여 2가지만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피해 아이들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도 뒤돌아봤어요. 코치로 일했던 순간에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어른인가?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을까? 혹시 아이의 고통 신호를 문제 행동으로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닐까? 다행히도 이 질문들의 통과가 되었 제 뇌피셜이 아닌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 결과가 그 근거가 되어졌거든요. 존 레이티, 러셀 바클리, 앤드류 후보만 교수님 등 두뇌 발달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방식은 모두 달라야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 모든 신경 다양성 아이에게 통하는 딱 하나의 공통 솔루션이 있다고요. 그건 바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즐겁게 땀 흘리는 활동. 사람의 뇌를 가장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신경체계 수준에서 바꿀 수 있는 활동은 바로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도, 상담도, 공부도 아닌 땀 흘리는 움직임입니다. 그 활동을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저를 더 좋은 코치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들을 적어두고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시설이나 센터에 물어보는 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모든 인간을 돌볼 수 없어서 부모라는 존재가 생겼다. 누구도 부모님만큼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고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 결국 부모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7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좋은 센터의 특징이 됩니다. 부모님이 언제든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고,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존중하고, 처벌 대신 칭찬과 보상으로 가르쳐 아이 개별 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계하고, 직원 자격이 투명하고, 완치나 기적 대신 성장과 연결을 말하고, 부모님의 질문을 환영하는 이런 센터가 진짜입니다. 저도 이 원칙을 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죠. 그래서 저희 모든 수업은 부모님 참관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아이 옆에 부모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아이에게도 부모님께도 저한테도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땀을 흘릴 때 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세상과 연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 딱 3줄로 정리할게요. 하나, 학대가 일어난 센터에는 7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2가지 이상 신호가 겹치면 즉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둘, 센터를 처음 방문할 때 5가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그 센터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셋, 부모님이 불안을 느끼는 감각, 무시하면 안 된다. 아이는 몸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직접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네,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센터에만 의지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땀 흘리시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움직이면서 알아야 될 중요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땀 흘릴 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 지금 바로 여기를 눌러보세요. 오늘 본 영상에서 걱정하셨던 많은 부분이 이 영상 하나로 실마리가 풀리실 거예요.